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아주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요. 오늘 김창인의 창에서는 정세 진단과 향후 우리의 과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과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시는데 뭐 차는 안 막혔고요. 예, 안 막혔습니다. 예. 어떻게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처가 있고요. 예. 딸 둘. 딸 둘. 아, 딸 둘의 아픔인가요? 예, 아이고. 예. 애들은 예쁘고요. 그냥 뭐 그저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딸들이 섭섭하겠다. 속을 많이 썩이니까. 아, 속을 많이 썩이는 거죠. 개성들이 다 뚜렷해요. 그리고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너무 달라요. 예. 첫째는 약간 중성 남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둘째는 완전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딸들한테는 사랑받는 아빠인가요? 제 욕심만 많이 부렸었거든요. 뭐 예. 군대 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 6년 뭐 이런 저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놀아줬군요. 가족한테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아무튼 오늘 뭐 얘기를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내용은 이렇게 화기애애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하려는 내용이.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 안 끝났구나. 네. 내란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는구나 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임기 종료되는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관 직무대행하고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두 사람을 지명했는데요. 네. 뭐 다 떠나서 이게 두 가지 문제의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게 한덕수 대행이 이럴 권한이 있나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식이 생겼고, 또 하나는 그가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때문에 또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예. 이러는 걸까요, 이거? 저는 이제 내란의 지속이라 보는 거죠. 내란 내란의 수계는 지속. 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수계는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이제 아직 베일 안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군장성 한 10여 명이 이제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 내란 반란과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내란 수계로 지칭되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획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저는 살기 위한 몸부림의 하나로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몸부림이다.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 기득권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득권 세력 내란의 어떤 핵심 세력들의 반란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내란의 한 중심축이고 그도 살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덕수 대행과 연결된 또 인물들이 있을 거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윤석열 또 김건희와 연결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얼핏 나왔지만 검찰 국정원이 개입했다라는 진술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삼청동 안가에서 사인방, 법비 사인방의 모임. 그것도 하필이면 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죠. 그리고 대통령실은 과연 뭘 했느냐. 대통령실은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정진석 실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했던 인물들인데 이게 과연 계엄과 관련이 없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계엄의 핵심 통신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아폰에 대한 압수, 그다음에 포렌식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를 맡고 있는 경호처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의 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북풍과 관련된 외환, 일반 이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네요. 예, 아주 상당히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 갈 길이 먼데 지금 이제 헌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려는 미리 예봉을 꺾는 이런 짓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한 대행이라는 거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사명권, 그다음에 국무위원 임명권, 그다음에 개헌 발의권 네. 뭐 이런 부분, 그다음 헌법기관 구성권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상식이라는 게 있고 그 상식 속에서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 결정문 중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이 재적위원회 3분의 2이냐 2분의 1이냐 과반 예, 이상이냐. 예.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명확히 결정을 해줬죠. 예. 2분의 과반, 1이다. 예, 과반. 과반이다. 예, 예. 과반 이상이다. 이 얘기인즉슨 너는 총리의 직책이다. 그 이상 하지 마라. 하는 그 이상 뜻이죠. 하지 마라. 그 이상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고유 권한은 손대지 마라. 여기에 고유 권한 중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이 헌법기관 구성권이라는 그렇죠. 게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해 12월 26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스스로 예. 한 그리고 말이죠. 예, 했죠. 그리고 하면서 또 뭘 했냐면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가 추천한 인물 셋에 대해서도 임명은 고유 권한이다. 네. 국회가 추천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하고 와라. 이러면서 이제 반려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최상목이 들어오면서 2명을 한 거고 마은영은 결국 임명을 안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짓이라고까지 했어요. 대국민 담화에서. 그래놓고 2명을 임명하는 거와 동시에 마은혁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뭐 늦게나마 마은혁을 임명한 거는 좋지만 본인의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은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이런 게 혹자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헌재를 장악해서 그래서 이 위헌정당으로 가서 당 해산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한덕수 이 기회에 대통령 나오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저는 이완규는 철저히 기획된 임명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인사 검증 절차도 하루 만에 끝났고 그다음에 탄핵이 4월 4일 날 됐는데 바로 5일 만에 4일 만에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뭐 위헌정당 해산 뭐 이것도 있지만 저는 권성동 얘기가 상당히 와닿아요. 윤석열하고 이재명을 동시에 없앤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완규하고 이제 함상훈의 포섭 자체가 지명 자체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위헌정당 이제 앞으로 2달 후의 일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은 해산시켜야 된다. 내란에 동조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일단 차원인 거고 또 하나는 권성동이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윤석열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위헌 법률, 심판 청구라든지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형사 재판과 수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일단은 직위원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 취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는 그 윤석열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낼 것이다.
법 논거를 지기현 판사가 뭐 시간을 만들어냈듯이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내죠. 이제 헌재에서 그걸 만들어낼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라는 논리잖아요. 그건 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두 달이 채 안 남은 기간 동안 예. 이재명만 아니면 대안이에요. 예.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것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형사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또 헌재를 통해서 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극도로 혼란시키는데 헌재가 이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한덕수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막자. 그다음에 윤석열을 보호하자. 이재명을 어떻게든 대통령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못 나오게 만들든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나서도 예. 소추, 형사 소추 이거를 헌재에서 판단함으로써 이제 권력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저는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가 본인이 했던 얘기를 뒤집는 거잖아요. 예, 뒤집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지금 보수, 구구 세력들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란이 끝이 안 나고 있구만요. 계속. 그럼요. 예. 정말 위험한 시기다, 그죠, 지금이? 예.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안 나오고 계속 거기서 사과는커녕 이 관저 정치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 저항이 한 정신인가요, 지금? 이거 왜 안 나와요? 일단 이 관저에서 지금 파면 결정된 이후부터 지도부를 만났죠. 4월 4일 날, 5일 날, 뭐 6일 날, 뭐 나경원부터 시작해서 3일 연달아 이렇게 이제 국힘 그리고 지인들을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11일 날 언론 보도를 보니까 11일 내일 퇴거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본인은 파면됐지만 자연인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미는 사람들, 윤석열이 찜한 사람, 선택한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정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절연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전히 파면됐음에도 관저 정치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예. 일반인이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계속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저를 붙일 수 있는 거는 권력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윤석열한테 국민의힘 후보를 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계를 시킨다면 헌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헌재의 시간과 윤석열을 대비해서 봤을 때 여전히 관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기서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도 이렇게 점지하고 하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하는데 헌재라는 변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나 선택에 관계없이 헌재 우리가 이번에 헌재가 없어져야 존재론까지 나왔던 건 뭐냐면 결국은 절대 다수가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는데 요구하고 원하는데, 있지만 그 8인이 그걸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정한다는 그런 존재 이유인데요. 그런 의문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근데 의원님 예를 들니까 섬뜩하네요. 헌재를 통해서 온갖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 굉장히 심각한 구조 같습니다. 그렇죠. 이완규를 애초에 법제처장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만들라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인물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완규가 들어가면 이제 모든 거를 해낼 수 있고 이완규하고 함상훈이 들어가는 순간 6이 이제 보수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러면은 막을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막을 방법은 없고요. 시간을 끄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쟁의, 그다음에 헌법소원,
행정 소송 이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탄핵. 그러면 네가 임명하지 마라. 그럼 다른 사람이 임명하게끔 하는 탄핵까지 이제 다 염두에 두고. 근데 현재 이렇게 지명을 한 상태는 현재는 ING 아닙니까? ING죠. 국회로 와 있는 예, 상태고. 오면 이제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채택을 안 하게 되면 이 10일 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송부를 하겠죠. 10일 안에 이거를 결정해 달라. 그럼 결정을 안 하면 30일 안에 임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을 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헌재에다가 이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고요. 일반 법원에다가 행정소송 같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먹힌다. 이런 거와 동시에 이제 한덕수를 탄핵시키는 거. 한덕수 입장에서는 좋겠죠. 왜냐하면 대선으로 그러니까 대선 나온다는 얘기도 또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고려에 넣고, 한덕수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게 부정을 안 했어요.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통화 도중에 뭐 대선에 나가냐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부인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힘에서 이제 한덕수를에 대한 요청, 대선 후보로 나와달라는 요청들이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헌재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게. 2등만 해도 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야,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아니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아니요, 근데 뭐 저는 뭐 부의원님의 그 예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는 편입니다. 아니 사실 이 관저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제 좀 약간 이제 옛날 얘기 한번 물어볼까요? 옛날에 그 처음에 그 관저 또 현재는 집무실, 용산 집무실 만들려고 할 때 그 부의원께서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서울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 육군 서울 사무소를 그 천공이 방문했다라는 걸 폭로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것도 책으로까지 냈다가 아주 그냥 가혹한 탄압을 받고 지금도 재판 중이시잖아요. 여전히 뭐 중앙지검에도 가 있고, 그다음 군사법원에도 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 천공이 그때 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도 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저는 총장 얘기만 듣고 일기에 쓴 거고요. 총장이 얘기는 이제 그 천공이 국방부 영내, 그러니까 용산 지금 대통령실 영내,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서울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와 이제 한남동 공간,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다녀갔다. 이 얘기만 들어서 저는 말 되는 소리 하십시오. 어떻게 이 수염 이만큼 났고 그다음에 도복 입고 하얀 도포 입고 다니는 사람이 오면 다 걸리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벌써 소문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총장한테 보고하냐. 우리 부하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를 일기에는 그 정도만 담았고요. 크로스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라인이 있잖아요. 지휘 라인을 체크하다 보니까 윤한홍 의원까지 같이 왔다. 요즘 뭐 그 건진법사랑 연루돼서 공천 헌금인지 뭔지 뭐 해서 이제 언론에 윤한홍 의원하고 같이 왔고 검정색 카니발이었고 그 다음에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뭐 이거 일시와 장소와 아주 그냥 구체적인 그 정황까지 다 나왔는데, 근데도 이제 시인을 안 한 거죠, 그까지. 그렇죠. 그것도 안 했고 일단 또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발표했다시피 이제 한남동 공간은 가지 않았다. 백재건이었다. 이렇게 무마를 시켰던 거고, 그러면 국방부에는 CCTV가 정말 많은데 국방부 CCTV 합참도 같이 있으니까 합참 CCTV 그다음에 근무지원단이라는 게 거기 CCTV 뭐 시설본부 CCTV가 많은데 여기도 CCTV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확인을 안 해요. 확인 안 하고 뭐 사람들 진술에 의하면 안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안 온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서울경찰청은 결론을 내리고 저를 이제 중앙지검으로 명예훼손으로 송치를 한 거죠.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부의원님 볼 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역술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사주 보고 있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그 국민은행 앱에 보면 예. 토정 비결이 있어요. 예, 그거 갖고 번입니까? 아니 그게 이제 그냥 그냥 뜨니까 예. 예, 토정 비결이 이제 생년월일만 넣으면 뜨니까 예. 뭐 그 정도 보는 거고요. 예. 거기에 운명을 맡기진 않죠. 근데 이게 대통령과 또 그 부인까지 이들이 역술인에 상당히 많이 그렇죠. 기대고 주술 공화국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신들이 살아야 될 터를 미리 와서 보게 하고 예. 또 뭐 대통령이 왕자 새기고 나오고 예. 뿐만 이제 대왕고래 그 예, 프로젝트도 또 천공이 천공, 예. 시켰다 이런 설도 파다한데 예.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여준 정말 참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음. 네. 이게 보면요, 확실히 주술에 의존하는 정부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대통령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출퇴근을 자기 멋대로 하고 술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술 먹느라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이제 이 최고 권력자로서 정책 결정자로서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출퇴근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관저와 대통령실을 출퇴근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관저가 집무실이고 그렇죠. 집무실이 그래야 되는 관저가 이제 5년 동안 모든 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술 입에도 안 대고 그랬죠. 5년간은 예. 뭐 그랬던 게 그런 거잖아요. 술 마실 시간조차도 없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 국제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걸 쫓아가기도 버거운데 그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술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나라였는데. 네. 근데 부 의원님은 참 그래도 이 주술에 의존하는 분이 아닌데 예언은 잘 맞춘 것 같아요. 부 의원님이. 이 예언이라기보다는 패턴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이례적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 제가 그 이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네. 2024년도 6월 9일이던데요. 예. 이제 페북에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안 막는 것은 예.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 뒤 천공의 말대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시나리오로 가려는 의도다. 이렇게 한번 글을 네. 써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계엄을 때릴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네. 이미 작년 6월 달에 계엄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상당히 이제 이 예언가냐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댓글에서 문매를 맞았죠. 왜 많이 이게 제 그 페북에 쓰고 나서 이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예.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한 이상한 사람으로 몰렸구만. 예, 댓글에서 아주 근데 혹세 무민하는. 예. 근데 이제 원래 이 계엄은 생각하지 않았고요. 너무 이례적으로 이 군사적 행위 패턴이 너무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 북한에 대응하는 뭐 이런 게 보인 거예요. 연평도 포격전 있었을 때 우리가 해상 포사격 훈련을 하는데 이 지점에는 북한이 쏘지 말라 하는데 이번에 거기만 2010년에 했던 그 지점에다가 해상 포사격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북 전단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법상 맞게끔 단속하게끔 돼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이게 이상한 확성기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위기를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왠지 전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를 우선하는 거잖아요. 작게도 그렇고 그렇죠. 방어에 이제 억제를 하고 억제 실패했을 때 방어를 하고 방어하면서 이제 교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공격 양상으로 억제 방어 그렇죠. 공격으로 가는 패턴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 도발 유도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같은 건도 그거잖아요. 대북 확성기도 그 당시 15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대북 전단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쪽에서 오물풍선을 뿌려요. 확성기를 틀어요. 확성기에다가 고사총을 사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러면 우리가 맞대응으로 사격을 한다고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북한이 대응했지. 총을 쐈지, 그렇지. 포를 쐈지.
이걸 똑같이 그런 반복하더라고요. 데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불안했는데 이게 계엄 징조라고는 생각 안 했고 그러면 천공이 뜬금없이 2025년에 6월 통일이 8일인가 제 쓰기 하루 전인지 그날인지 2025년 가을 통일 대통령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영구 집권이구나. 이 감각이 확 번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설명이 이례적이었던 게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계엄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은 일어나면 결국은 북한과의 교전을 통한 계엄일 테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나 군대에 간 청년들이 이유 모르게 숨질 테고 이건 막아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계엄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폭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기무사 옛날 보안사, 기무사, 방첩사로 가는 방첩사를 제어해야겠다. 그래서 입법 발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에서 합참의장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대북전단 막아라. 근데 안 막는 거예요, 얘네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회 상임위에서는 대북전단을 갖고 계속 걸고 넘어 직무유기다, 뭐 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러면서 합참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적으로 입법은 이거 법을 발의해서 이 항상 계엄의 중심에 섰던 방첩사만 발목을 잡아놓으면 계엄은 못한다. 해서 방첩사법을 제정했죠. 정치적 방첩사 요원들 중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근데 결국 통과를 못 시켰어요. 거부권? 아니 국방부, 방첩사, 국민의힘이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상할 정도로 반대가 심해서 그걸 통과 못 시켰죠. 야, 그거 보면은 그냥 예언가로서의 이렇게 뭔가 예지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가져왔던 본인의 이 경험과 또 갖고 있는 그렇죠. 이제 경륜을 가지고 정세를 읽어낸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막아보자. 까지 법률까지 만들려고 노력하셨던 법률 이제 뒷이야기가 있네요. 발의까지 하고 발의하고 심사 했는데. 과정에서 제가 법안 소위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 시켰죠. 좋겠네요. 진짜 이게 또 숨은 뒷이야기입니다. 그 나온 김에 부위원님은 독특한 경력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군사관학교를 나오셨죠. 그리고 군인으로 살다가 보통 이제 20년 이상 되면 또 이렇게 연금도 받으면서 이제 따뜻하게 또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데 도중에 20년을 안 채우고 또 몇 년 안 남겨놓고 나오셔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도 하시고 또 국방부 대변인도 하셨고요. 또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도 하셨고 교수님으로 학생들도 가르쳤고.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특히나 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보통 보면 이제 사성 장군 달고 이렇게 비례로 모셔오는 개념으로 하는데 지역구 나가서 치열하게 싸워서 의원이 되신 분이고 851. 그래서 내가 보니까 드물다. 좀처럼 보기 드문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우리 이 자리에서 이 김사국 의원을 이제 대담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스스로 보수주의자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부의원님은 또 이 틈난 대로 또 김사국 의원을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정치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뭐랄까 좀 시민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인께서 리어커를 이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감정이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와서 야 세상은 왜 이렇게 불평등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능력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를 한다면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다음에 뭐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곁에만 서 있어도 힘이 돼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정치관은 그냥 시민을 닮은 정치인. 여전히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긴 싫습니다만은 만일 이제 성공한 정치인이다, 후회 없이 내려온다 그러면 저 부승찬이라는 인물은 참 시민을 너무 많이 닮았어.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예. 시민을 닮은 정치. 네, 예. 야, 저는 이제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진보주의 이런 얘기가 할 줄 알았더니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닿네요. 예. 시민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 예, 예.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제 사실 제가 우리 부위원님을 볼 때 꿈을 한번 이 기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이제 두둥아 배짱이나 또 믿음직한 언변 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아주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 또 임종덕 의원한테 그 선 넘네. 아까 유명 해보자는 거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닐 텐데 상당한 내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갈했잖아요. 그리고 또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는 그 약간 좀 울먹이기도 했어요.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제 하나로 나온다면은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 같은데 예. 또 초선 같지 않은 노련함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향후 꿈을 꾸어본다면 예. 나름대로 짜놓은 부승찬의 정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저는 뭐 미래에 뭐가 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딱 하나 이제 미래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안보 전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생활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학계에 있었죠. 예. 그 학계에도 한 10년 정도 있었잖아요. 토탈.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국방위 그다음에 외통위 정책보좌관 하면서 외교 안보 정책을 좀 거시적으로 봤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보좌관 하면서 이제 정책 결정의 메커니즘을 봤죠. 대변인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걸 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론과 이제 필드에서의 경험을 모두 겸비한 그런 안보 정책 전문가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좀 있어서 그냥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했던 것 같고요.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뭐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그 길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참 미래에 어떻게 어떤 정치인 무슨 꿈은 뭐냐 이건 없고요. 솔직히 늘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잖아요. 무슨 행사를 하면 그다음에 뭐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항상 그냥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라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항상 이러거든요. 용기와 지혜.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행동해야 될 때 주저주저 하는 게 강해요. 저희가 상당히 내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내내 대학 생활까지 해서 대학원 생활까지 하면서 내내 한 번도 간부나 반장이나 초등학교 때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누구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뭐 상임위장에서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묵념하면 저에게 용기와 지혜. 뭐 윤석열 당시에는 이제 묵념할 때 항상 소원 비는 게 윤석열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 네.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고 이제 앉으니까 저 무시해도 되고 그냥 나만 그냥 조용히 있으면 이 순간은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어디에 맞서 불의에 맞선다는 생각할 땐 소리 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안수 총장 같은 경우는 그거죠. 뭐냐면 우리가 80년대에 이제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 쿠데타 이걸 보면서 항상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지나가면 제복이 그잖아요. 옆에서 군바리 새끼들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군이라는 거가 발이라는 게 이제 직업적으로 상당히 낮춰 부를 때 아, 그렇죠.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일본에서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정말 이 발의를 떼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한수 총장한테는 네가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수사를 하고 너도 물러나라. 이런 의미죠. 제발 이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우리 군 더 이상은 망가뜨리지 마라. 망가뜨리지 말고 모욕 주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움에 그랬던 거예요. 군 얘기도 나왔고 또 아까 안보 전문가로서의 우리나라 최고의 그 되고 싶다라는 것들을 묶어서 본다면 지금 문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사회 대개혁 과제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예. 우리나라 군 개혁 관련해서 정말 이거는 꼭 개혁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어도 누군가 대통령이 만들어내서 본인이 그런 국방을 책임지게 됐다. 한다면 뭘 가장 개혁하고 싶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이제 민주적 통제죠. 문민 통제, 네. 군에 대한 네. 민주적 민주 통제. 통제고 네. 김용현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을 시키면 안보가 무너진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하죠. 선입 오래된 거죠. 네,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잘못됐거든요. 예. 국방, 군사 안보는요. 예. 군복 입은 사람들이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군 출신의 장관들을 임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이 생겨요. 라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군인들이 많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저 줄을 잡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군복 입고 있는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율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번 계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가장 큰 처벌은 합참 의장에 있다고 봐요.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면 지금 이 거기에 동원됐던 부대원들이 아니라 합참 의장이에요. 합참 의장이 법상으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거든요.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그 작전 지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군이 나가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 의장은 복귀 명령을 내렸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기한 거죠. 이게 뭐냐면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우선적으로 이제 문민 통제 우선은 이제 국방부 장관을 문민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얘기하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얘기할 때 20대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왜 나는 군대를 가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 의무에 비해서 국가의 책임이 따라오질 못해요. 너는 군대 가야 돼. 국방의 의무야. 병역의 의무야 하면서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이 의무에 따라서 입대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이번에 국방과 관련돼서는 많이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관점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연구도 시키고 있고 공약 개발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 개혁에 아주 참 기수가 되기를 바람. 그래서 이제 좀 홍보 아닌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가 이제 징병제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징병제로 가되 자율 책임형 징병제로 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율 책임형 징병제. 예. 뭐냐면 지금 뭐 우리 원장님도 군대 다녀오셨어요. 예, 저는 뭐 육군병장 출신입니다. 갈 때 두렵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 고수로 가는 거잖아요. 두렵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군이 18개월로 줄고 복무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들은 늘 불안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가고 싶은 그래도 의무지만 가고 싶은 군대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고 싶은 군데 참 어렵다. 그거는. 어렵죠. 근데 그나마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의무 복무 기간 18개월을 줄일 수는 없고 예. 징병제를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단계적으로 병장부터 해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일과 후에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니까 미국식이죠. 그래서 나가서 외출도 가능하고 고기도 하고. 먹고 싶고 병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병장 때부터는 자율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의무복무는 하되 네. 그 자신의 시간을 그러니까 일과 시간 8시간 외에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자율형 징병제고요. 예. 일단 병장부터 시범해 그러면 엄마하고도 같이 살 수 있는 거고요. 전방에 있으면 그 병장들은 기숙형으로 바꾸는 기숙형으로 거죠. 바꿀 수 내무반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유를 부여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모병제 전 단계라고 봐야겠네요. 예, 아니 이제 모병제 하면은 이제 기득권들은 당연히 안 들어오니까 그런 누구나,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시기상조고. 그래서 병장부터 좀 바꿔볼 생각을 해서 자율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율 책임이라는 거는 자율성을 부과하되 책임도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근무를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지각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거에 맞는 처벌도 받는다. 처벌을 강화하는 그래서 자율과 책임성을 동시에 올리는 그런 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문제가 많잖아요. 이 남녀 갈등에 있어서 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성은 왜 의무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병제를 시행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병제는 30개월 내지 36개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성도 병사로 들어올 수 있고 출퇴근이 가능하게끔 하면서 최소 인력 병력이 앞으로 우리 2040년 되면은 30만으로 줄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 인력은 징병제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성들도 이제 모병으로 병사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이건 유지하는 거고. 징병제는 자율 책임형 징병을 유지하면서 병력이 이제 50만도 무너지고 하니까 여성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성에게는 간부의 기회만 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30개월이든 36개월로 복무 기간을 정하고 그래서 이 모병으로 해서 병사로 올 사람은 들어와라.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간부랑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죠. 병사지만. 예. 그래서 여성들도 병으로 와서 그러면 병으로 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모병으로 해서 병으로 왔는데 그랬을 때는 뭐 가산점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죠. 국가에 헌신했다라는 그런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쫙 이게 그림이 쫙 그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프라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예산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존중받는 직업군이라고 해서 매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군, 그렇죠. 경찰, 소방이에요. 이 세 개는 꼭 들어와요. 그만큼 국가에 헌신하는 제복 입은 인물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급 인상 이라든지 5년간 기본급 인상하면 병사들 200만 원 올린 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군, 경찰, 소방까지 책임질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예산 추계 중인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무원 평균 3% 정도 기본급이 인상되잖아요, 매년. 네. 거기에 2%를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죠. 군, 경찰, 소방 인력들 국가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너무 처우도 낮고 봉급 체계도 낮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제대해서까지 책임지는 군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공약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뭐 아직 그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군 개혁. 제가 네. 다음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요. 군 개혁에 대한 과제를 놓고 한번 좀 이 토론을 한번 만들 때 다시 한번 초청해서 예, 얘기 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시간이 많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거 좀 약간 민감한 질문 하나 던지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 대선이 다가와요. 네. 오늘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근데 당내 경선이 진행되겠죠. 경선 진행될 때는 누구를 막 밀고 그러기는 그럴 수는 좀 없죠. 어렵고 이제 있다가 네. 후보가 되면 네. 그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후보님들을 누구를 지지하냐는 물어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 어후명 뭐 어대명 뭐 네, 여러 가지들 어후명, 어대명이 뭐 이 나오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지지한다는 걸 떠나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옆에서 보셨을 때 이재명 이게 우리가 대표님. 단어를 보면 해체와 파괴라는 걸 있어요. 해체와 파괴. 네. 예. 근데 이제 해체라는 표현은 단어의 의미와 파괴의 단어의 의미는 윤석열은 파괴에 가깝고요. 파괴가 파괴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아마 이재명은 그동안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는 해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들. 해체. 예, 단어에 어울리는 예. 인물이라고 평하고 싶어요. 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해체는요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뭘 해체시켜 버린다. 예, 해체하면 이제 새롭게 뭘 새롭게 예. 만드는 거죠.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입니다.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파괴는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뭔가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은 이제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평가네요. 네. 그래서 해체와 네. 파괴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질서들을 해체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긴 하지만 빛의 혁명을 그렇죠. 예. 받아안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촛불혁명.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안주하는 현상 유지적 정책으로 갔던 거고요.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이번에 빛의 혁명을 통해서 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이 혁명 정신을 받아 안아서 안고 국가를 어떻게 개조해 나갈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증명해낸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믿음을 갖고 계신데 네. 이건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그럼 국민의힘은 15명이 지금 이렇게 잠룡이라고 네. 하고 있던데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 후보. 저는 유승민이 나오면 조금 그래도 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유승민 정도면은 이제 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경선을 넘어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예. 배신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경선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제가 봐서 오세훈 뭐 홍준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적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특검이 기다리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이고요. 김문수와 저는 총리 한 총리의 가 이제 유력 둘 중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럼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게 된다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왜냐하면 뭐 김문수나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관저 정치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를 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두 사람이 유력하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은 부의원님은 그 뭐 자기 지역구로 돌아가서 대선 열심히 뛰실 거고, 예. 그리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낸다고 하면 이제 국방 관련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대선에서 우리가 좀 공약으로 내세우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방이 간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국방 정책과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많은 내용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립감을 쥐고 이제 국방의 어떤 민주화, 그다음에 군의 존중,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헌신하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명예심 회복, 뭐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뭐 좀 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가 상당히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10,000표 이상 진대거든 한 개 지역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에 수지 지역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재선거 운동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지역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의 홍길동, 분신술 뭐 이런 걸 통해서 전국 각지에 이재명이 다 존재하는 뭐 예를 들어서 후보가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좀 활발히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뭐 이게 좀 바람을 갖고 있죠. 아이고 좋습니다. 네. 이제 대담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아주 워낙 그 까다롭고 쉽지 않은 주제들도 막힘이 없네요, 그냥. 아니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예. 아까 잠깐 또 드리고 싶은 얘기 뭐 예, 마지막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좀 대통령 집무실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집무실이. 그래서 우리 아까 안 그래도 좀 관저 정치 얘기에서 워낙 예언을 잘 하시는 분인데 진짜 안 그래도 그 질문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지금 용산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이 후보가 나오고 예. 그 우리 쪽에서 후보가 확정이 되면 둘이 협의하면 돼요. 그럼 바로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보안 측정과 공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청와대. 예. 청와대에 대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고요. 지금 광화문 정부 청사는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했는데 경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미비해요. 상당히 경호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갖고요. 광화문 정부 청사는 상당히 어렵다. 그럴 바에는 뭐 우리가 이제 인수위 건물을 쓰고 있는 삼청동, 그다음에 이제 창선동 별관인가요? 예. 별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청와대가 다 오픈한 건 아니거든요. 여민관 쪽은 1, 2, 3관이 있는 여민관 대통령 직무실 여기는 비공개로 지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이제 거기는 들어가기가 좀 쉬워요. 한두 달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바로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면 그래서 지금 세종으로 가는 것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NSC나 뭐 위기센터가 구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인수위 건물이나 별관이나 일단 한두 달 정도 쓰다가 그 사이에 청와대를 다시 고쳐서 들어가는 게 좋다. 일단 여민관만 이제 고치면은 집무실이랑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저는 이제 삼청동 안가를 쓰면 되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해서 보안 측정하고 하면 한 6개월이면 가능하거든요. 6개월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세종 가고 뭐 이러면 늦어요. 너무 오래 가면 걸리겠죠. 예. 못 올라와요 또. 그렇죠. 거기 또 공사도 해야 되고 막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올라오기 때문에 청와대를 이제 양당 후보가 혹은 뭐 다른 후보도 생길 거니까 후보가 합의해서 용산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용산은 들어가면 안 돼요. 보안이나 뭐가 지금 계속 뚫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이제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용산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이건 국익을 해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목적지로 잡고
한두 달 정도만 버텨주면 네,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있다. 아이고 예. 이 마치려다가 아주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도. 네. 네. 예,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내란 세력들이 끊임없이 준동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닌 듯하고요. 아무튼 광장에서 함께 투쟁하며 잡았던 손 놓치지 말고 대선도 단결해서 잘 치르고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대결을 위해 함께 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부승찬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